어떤 사람은 그걸 동네 앞에다 대면 아이 우리 동네 자랑이네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서울대학교 한 사람만 들어가나 내가 왜 그 밑으로 다니나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불만이 가질 수 없는 게 당시 왕의 형님이 써놓은 저 편액을 밑으로 들어간 것을 불만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불충이고 영모로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묘문을 지어놓고 이 집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국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편액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 보면 이 당호 이런 거 당호라고 그러는데 이 집의 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어떤 집이다라고 우리가 매간당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간당이라고 이집 애초에 1868년대 건축했던 김사영이라는 어른의 호가 매간입니다. 근데 이 매간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속에 물가에 피는 매화처럼 나는 시속에 물들지 않고 보고 이 은일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매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익수제라고 하는 이 현액인데 이 말은 이 매간당의 아들입니다. 김혁기라는 분인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제 때 유명한 그 서예가 회사 김성근 선생이 쓴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 때는 부간제라고 있는데 이 부간제는 이 익수제의 아들 김종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 고종 말에 문과에 합격해서 고종세하에 여기 같은 수석 비서관 같은 승지를 하시는군요. 근데 저 글씨는 누구 글씨냐면 의친한 이강의 글씨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골짜기에 흐르는 조그만 도랑물을 이 거북이가 건너갈 때 그냥 건너지 않고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절대 그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저는 부간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이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었다. 마치 그 내용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당신의 집에 당호를 여유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건널 여자인데 겨울에 빙판 얼음을 건너가는 것 같이 조심조심 건너간다. 유자는 다른 집에 이웃집에 자기를 건너다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 그 여유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쉽게 살지 않고 정말 세상 모든 것에 그렇게 조심하고 심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지었는데 그 여유당과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친왕 이광은 고종의 아들인데 우리가 비둘기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이석이라고.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의친왕의 부인이 연안 김씨인데 옛날 선조 때 임목대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임목대비의 친정 아버지가 김재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역시 연안 김씨입니다. 이 연안 김재남의 10대 손이 사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의친왕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의친왕의 장인 김사준과 이 김종관 이 선생하고는
같은 일가라 아주 가까웠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정 조정을 자꾸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그 장동 김씨나 이런 그 외척 세력이 엄청나게 강할 때 이 고종은 이런 노론의 세력을 얻고 다시 나라를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의지가 강했었는데, 그만큼 이 집의 주인인 김종관 선생이 나라에 힘이 있었다. 승진을 했고, 이분이 민영환 선생이 한일합방이 자결을 해가지고 뭐 혈죽이 났다고 하는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러 갔다 오신 분이 바로 이 김종관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 집은 서울의 권력과 지방의 부가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학문이 대개 노론인데, 노론의 종장들이 이 집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보면 상냥물을 송사 기우만 선생이 썼는데, 송사 기우만 선생은 이 호남의 노사 기정진 선생의 손주입니다. 그리고 한말 의병대장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상냥물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노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매간당 이 집은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길지의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북향집인데, 대개 우리는 그 남향을 선호하는데, 이 집은 북향으로 지어진 연유가 이 집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매화 낙지형이라고도 하고 선압 토란형이라고도 하는데, 매화 낙지형은 매화꽃이 떨어져 있는 곳이다. 매화꽃이 떨어지면 안 좋지 않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여기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압 토란형은 이 집에서 난 특히 여자들이 다 미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무시는 여자분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확 바뀌어 있을지 모르니까 거울을 잘 보고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도 꼭 본인이란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 보면 큰 산이 삼각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이 주산이고, 그 앞에 이쪽에 터봉으로, 그것도 육산이라고도 하는데, 터봉으로 이렇게 안산이 쭉 좌우를 포세를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앞에 넓은 들이 있고, 이 앞에 보면 정면을 보면 안산이 수태산이라고 하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영광에서는 물무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산이 되어 있고, 아까 불갑사에서 발원하는 냇가리 앞으로 흘러가는데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물이 주류가 흘러나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네 고삿물은 다시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가지고 이 앞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서로 가는데, 마치 그런 형상이 한양의 경복궁과 같다. 풍수가. 그래서 이 집이 상당한 풍수적으로 대단한 지기가 있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려에 저러한 용문이랄지 저런 공포를 하는 집은 일반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궁궐이나 사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건 이 집의 위세와 당시 이 집을 지을 때의 나라 형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기둥은 둥그런 기둥이에요. 우리가 보통 민가에서는 사각 기둥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원 지방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아까 저 보신 저 연못도 네모 둥그런 것은 그것은 땅을 이야기하고, 가운데 동그란 섬이 있다면 그것은
해를 이야기 형상하는 건데 이 기둥도 이렇게 둥그런 곳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은 곧 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궁궐이나 사찰 아니면 이런 둥근 기둥을 쓸 수 없는데 그때 이미 이 집을 증축할 때 1942년도에는 조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 김종관이라는 분이 내려와서 증축을 할 때는 당신이 이쪽에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제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모진 기둥은 정말에서 백성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정도가 상당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구조는 그 다음에 우리 양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는데 이쪽은 사람체 중심으로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고 이 중문을 넘어가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인데 특별히 이 집은 부엌에서 일하거나 일하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저쪽 안채의 부엌에서부터 이 사람채까지 일직선인 통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옛날에는 이런 종갓집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봉제사, 제사를 받들고 접빙객,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런 집의 가장 큰 일인데 접빙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선을 다니지 않고 거리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효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처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문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 내간당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거처를 했는데 아들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 집의 사람째 주인이 될 때 자기 아버지가 썼던 방을 쓰지 않고 칸을 막아가지고 작은 방에서 당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수대라고 하는 당원을 붙였고 그 손주 김종관이라는 분이 다시 이 집 와서 주인이 됐을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쓰던 방은 감히 쓰지 않고 이 건너방에 조그만 방에다가 구관제라고 하는 걸 붙여서 당신은 저기에 살았다. 이게 전부 이 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집이 애초에 지어질 때 이렇게 큰 집이 아니고 원래는 조그마한 초가 상간이었는데 그 집이 뒤에 가면 그 집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집터를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수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 이 집을 지으면서도 자기 옛날 그 터에 대한 것을 공경해 그 터를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이런 그 효의 정신들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 이런 집을 지키고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집 주인들이 갖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효숭상, 그 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미학. 이 집 뒤에 보면 초가집이 한 3채가 있는데 그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호지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인데 대개 어디를 가보나 그 호지집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앞쪽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 뒤에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통로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배려를 하고 그 존중을 했다. 상호 같이 사는 이런 생각들을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게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충은 아까 말씀드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숨 바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어떻게 된 거지? 부모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쳤다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효는 우리가 유교의 최고의 기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최고의 모습을 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최고의 모습은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 이름이 있어도 꽃이고 이름이 없어도 꽃이다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효는 이름을 알리는 것도 효지만 이렇게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것 또한 효다. 안개꽃같이 아주 넓은 아주 수많은 효도 있고 그 다음에 메밀꽃같이 정말 숨죽인 효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꽃처럼 한 송이가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들판에 지천에 피어 있는 한 이름 없는 꽃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효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텔레비에서 한번 보셨죠? 이게 World Life is Matter. 네, 이건 이태리에서 이번에 코로나19에 희생된 이태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태리 정부가 추모제를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이걸 그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피켓 시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오는 건데 이 할머니의 말이 늙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태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거 인공호흡 그 키트가 부족하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 그 키트에 있다가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의 끝에 나이 드신 순서대로 인공호흡 키트를 벗겨가지고 소독해서 젊은 사람에게 씌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이 먹은 사람은 죽어가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이 하이제킹이 됐달지 뭐 세월호랄지 이런 것이 침몰이 될 때 당연히 나이 먹은 사람, 노약자, 불려자가 먼저 구출돼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때 국가가 사회가 제도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었으면 굳이 나이 먹은 사람의 키트를 베끼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국가가 사회 시스템이 부족해서 나이 먹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 과연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절규하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국은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가 살아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국가가 사회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준비되어 있어야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 이태리 할머니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효란 어디가 있는가 라고 하셨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그래 아주 가까운 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효라고 볼 때 효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국가가 지금 많은 효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전부 다른 말로 완치하면 그 효입니다. 그러나 효는 물질적인 효도 있지만 정신적인 효.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그 많은 귀성행렬이 오는 게 뭘 바리바리 쌓아갖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보고 안부를 여쭙고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아마 이러한 것들은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효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고택에서 21세기 효의 방향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떤 효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작은 물음을 가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